전세 사기로 3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매 등으로 1000여 가구가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 정부는 전세 사기 관련 부동산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의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정광훈 리스크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광훈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에게 탈당 권유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도주 뒤 체포됐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CJ 계열사가 유통한 백김치였는데 식약처가 사건 발생 한 달 후 회수에 나서면서 여러 곳에서 소비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받게 될 전기차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 차량은 모두 빠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열적외선 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다시 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긴 시간 동안 정부가 방치한 재난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전국 대책위를 출범시키며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문제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피해자들은 전국으로 이어진 전세 사기를 정책 실패가 빚은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65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피해자 아닐 것 같죠?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대책위는 이 사태에 대해 정부가 15년 가까이 전세 사기를 방치한 끝에 벌어진 재난이라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보증금 규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경매, 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특히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주택 경매와 강제 퇴거를 멈추고 피해자가 살던 집에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위는 오늘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서명운동과 집회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뒤 대책위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로 숨진 청년 2명을 위로하는 49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에 큰 문제가 된 바 있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현장을 찾아가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1000세대를 넘어섰지만 평균 낙찰가가 감정평가액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낙찰이 되더라도 돌려받을 전세금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주기숙 씨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지난 6일 1억 4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새 집주인으로부터 6월까지 집을 비우거나 1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금 8,100만 원 가운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만 남은 처지라 막막할 뿐입니다. 가남 3기 그러고 저러고 있으니 이제 막막하죠. 집은 빼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신혼부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대출이 막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온 상황인데 기대출이 있어가지고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총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에 달합니다. 평균 낙찰가는 1억 4천만 원,
평균 감정평가액 2억 3천만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은행 근저당을 빼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가 당초 161명에서 800여 명으로 피해 규모는 125억 원에서 500억 원대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사건을 약자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당장 강제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 중단 대책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제거한.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 51건을 2달 연기했고 그 이후 기일이 또 도래하면 다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이 1순위인 경우는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추심회사의 채권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경매기일 연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를 약자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여당도 피해자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고 범죄 피해액을 정부가 대신 갚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선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지역위원장들에게 전달할 자금을 대준 당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관련자들의 명단을 특정하는 데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강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미 소환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함께 2021년 전당대회 때 지역 본부장을 상대로 뿌릴 돈을 마련한 당사자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강 씨는 강 감사의 지시로 5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씨는 지역위원장 7명에게 50만 원짜리 현금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알았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해 돈 봉투를 받아간 이를 특정하려는 겁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총괄하면서 8천만 원을 마련한 강 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강 감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감사는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으면서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선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아직은 관련자를 파악하는 단계지만 결국 이 수사의 종착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 가운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마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보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뿌려진 돈봉투와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속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을 밝힌 겁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관리에도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또 이 전 부총장은 송 전 대표가 레구가 돈을 많이 썼느냐고 물었다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암시하는 녹음 파일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지만 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소환해 당시 돈 봉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렇게 정황은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기 귀국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장은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나 귀국 시기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답변은 받으셨는지. 송 전 대표가 귀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자 이번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조기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귀국해서 당신의 입장은 입장대로 또 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에 응하고. 송 전 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귀국을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한 건지 이런 등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귀국을 당장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만큼 또 하나의 리스크가 더해졌다는 분석과 함께 이낙연 역할론에도 힘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귀국해서 어떤 역할을 찾지 않을까.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수는 8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 가운데 30만 명이 자신이 들여보낸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광훈 추천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입당한 사람은 981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 사람들의 탈당을 권유하고 신규 입당의 경우도 이중 당적은 철저히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뭘 뜻하는지 최민식 기자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낸 이중당적 보유금지 공문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라는 내용입니다. 1차 대상은 981명으로 전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입당한 걸로 의심되는 당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새로 입당 신청서를 낸 사람 중에서도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사람은 입당을 막을 계획입니다. 전 목사가 당원을 대거 가입시켜 여당 공천에 개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줄 줄 믿고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중당적자 속가내기가 효과를 볼지는 의문입니다. 정당 가입자의 신상은 외부 공개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손절에 나섰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마약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하며 하는 사이에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전관 변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영화배우 유아인 씨 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그 변호인단의 면면이 또 화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무려 4가지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5월 총장 직무대리를 하다가 검찰을 떠난 이 박성진 변호사가 이 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대검 마약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마약 수사 통입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박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파헤친 사건이었습니다. 의사들을 비롯한 이런 투약자들은 시술을 동반해서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퇴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 마약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 전관 변호사를 수임한 셈이군요. 썩 적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네, 보통 이 마약 범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데요. 그래서 기소 여부나 구형량 또 선고의 양형 등이 검찰과 법원 재량에 많이 달려 있는 편입니다. 또 당사자의 자백 없이는 수사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공범이나 공급책 정보를 제공하면서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변호사보다는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잖아요.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의 진행 절차를 잘 아니까 검사 출신을 선임을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또 판사 출신을 선임을 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행 변호사법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로 딱 1년만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예, 허점이 있군요. 최근에는 재판부의 판단도 논란이 된 바가 있죠. 네, 이 마약사범은 초범의 경우 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더라도 이 재범부터는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은 마약 투약과 밀수 전과가 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풀려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투약을 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 가수 돈 스파이크 역시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이 마약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떨어진 결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죠. 마약 문제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꿰야 할지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뇌물 재판에서는 유동규 씨가 나왔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유 씨는 정 전 실장의 집 구조까지 상세히 그려가면서 3천만 원을 건넸을 당시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2019년 9월 두 사람 간 실제 돈이 오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 나온 유 씨는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5층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갔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개를 사서 3천만 원을 넣고 다시 과자 봉지로 가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돈을 쏟아서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정 전 실장 집 내부 그림까지 그리면서 왼쪽이 거실, 맞은편이 화장실, 오른쪽이 부엌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에 중문이 있었냐, 맞은편이 방이냐, 화장실이냐는 등 꼼꼼히 따져 묻기도 했는데 유 씨가 그린 그림은 실제로 해당 아파트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유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직 당시 대장동팀 김만배 씨와 이태영 변호사로부터 인사청탁이 있었고 정 전 실장의 지시로 해당 인사를 채용한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4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양복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기 의원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 의원 측은 재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2016년 총선에 출마했던 김모 전 예비후보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봉현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회장과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사고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건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이기도 한데요. 최근 그런 의지가 무색할 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20대가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도심 대로변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보행자를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놀란 행인들이 사고를 당한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근처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2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5km 떨어진 가족 집으로 달아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도주한 지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첫 조사에서 시설물을 친 줄 알았다 진술했던 A씨는 이후 현장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1시 반부터 5시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근처에 포장마차에서 먹었다고. 20대 피해자는 석 달 전 첫 직장을 얻어 출근을 하던 새내기 직장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막둥이에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오빠 나 열심히 해볼게라고 했던 동생이었는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일이 지난 주말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극단적 선택 보도는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전해드리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여학생이 학대를 당한 끝에 극단 선택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순간 함께 있었던 남성을 조사하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시민이 멈춰서 건물 위쪽을 살핍니다. 잠시 뒤 경찰과 소방관이 건물 주변을 통제합니다. 10대 A양이 건물 옥상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겁니다. A양은 이 과정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내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소리치 안전을 시켰겠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인터넷 등엔 A양이 범죄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을 달래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양과 극단 선택을 모의하고 사망 전까지 함께 있었던 남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A양과 인터넷상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는 등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만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하자고 해 무서워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관련성이나 혐의성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입건해서 바로 조사할 거고요.
경찰은 온라인 등에 퍼진 각종 의혹들을 포함해 A양 사망의 구체적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마약 중독 상담사가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상담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마약 상담 업무를 계속했는데요. 이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독치료 전문병원 상담사 A씨는 마약 중독자에서 재활에 성공해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2달 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초 A씨가 자신을 2차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병원 측은 A씨가 또 다른 환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A씨 징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징계위가 소집되자 A씨는 사표를 냈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어떤 경위였든 정신과 영역에서 상담사와 치료 대상자와의 성관계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재활시설로 옮겨 마약 중독자 상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환자 2명과 성관계를 한 건 맞다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마약 상담사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9명이 증상을 보였고 입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식약처가 문제의 식품은 회수하는 게 상식일 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백김치에 대해서 한 달 후에야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의 대처가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해명이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11일 2명이 발열을 시작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아이가 9명까지 늘었습니다. 고열로 그리고 장염 설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입원한 친구는 그때 한 명 있었고 보건소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먹은 백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저온에서도 죽지 않는 여시니아 균으로 고열, 설사는 물론 심한 경우 폐혈증까지 유발합니다. 보건당국이 문제의 백김치와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려 했지만 모두 유통된 후라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가 20여일 후 제조한 백김치를 검사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이 업체의 백김치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이달 7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 당시에 백김치를 검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식약처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에 문제의 백김치는 여러 곳에서 소비됐습니다. 이 백김치는 중소기업이 제조하고 대기업인 CJ 계열사가 유통했습니다. 소비자는 CJ를 신뢰하고 구매한 건데 사고 발생 후 CJ는 제조업체와 협의 중이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백김치를 제조한 충북 청주의 A사. 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백김치 중 1,195kg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등에 납품된 백김치 240kg 분량은 이미 소진돼 회수가 불가합니다. A사 제품을 납품받아 식당과 호텔, 어린이집 등에 공급한 유통업체는 CJ 프레시웨이였습니다. 하지만 A사와 CJ 프레시웨이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우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건 맞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의 배탈 원인은 자신들의 제품에서 나온 균과는 다른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지난달 해당 제품에 대한 자체 조사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앞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정해진 사항은 없다라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더 좀 강력하게 좀 책임을 좀 지을 수 있게끔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게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된다고 좀. 식품 안전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죠. 당장 다음 주부터 버스가 추가 투입됩니다. 지하철 탑승 인원을 버스로 나눠보겠다는 계산인 건데 저희 기자가 김포에서 버스로 출근을 해봤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지하철 출근을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김포 풍무역 버스 정류장. 김포공항을 오가는 버스가 도착하자 시민들이 줄지어 오릅니다. 지옥철을 피해 버스를 택한 겁니다. 이거 타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이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 1월 신설됐지만 크게 붐비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곳에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골드라인처럼 압사 공포를 느낄 만큼의 혼잡도는 아니지만 도로가 꽉 막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촌에 진입하는 때부터 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40대가 투입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30대도 7월부터 운영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체제가 될진 의문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온 구간은 지하철을 타면 11분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시간을 재보니 29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설치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2차로 구간을 3차로로 넓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지자체 방안처럼 도로 오른쪽에 전용 차로를 만들 경우 다른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차로나 건물 진입로가 많아 한동안 교통정체가 불가피한 겁니다. 시민들은 당장 골드라인 운행을 늘려달란 입장이지만 추가 편성을 해도 한계가 있는 데다 5호선 개통과 GTX-D 개통까진 갈 길이 멀어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달 초 성남 탄천에서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져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성남시가 교량 18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는데 교량 4개에 대한 점검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휘어지고 처지고 모두 철거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순회교입니다. 보행로는 휘어졌고 바닥에는 꺼짐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공을 내려놓으니 한쪽으로 굴러갈 정도로 기울어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불안하죠. 불편하고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처에 있는 불정교 보행로도 25cm 넘게 처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성남시가 붕괴 사고 이후 탄천에 남아있는 18개 교량을 긴급 점검한 결과 불정교와 순회교, 금곡교 보행로 등 3곳이 E 등급을 받았고 국내교는 D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초 설계는 이 정도 높이에서 설계가 됐는데 차츰 30년 공용 사용 중에 255mm 정도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400억 원을 들여 교량 4곳의 보행로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게 되는 보도교는 별도 교각을 신설해서 보행자 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성남시는 나머지 교량 14개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차종들을 살펴보면 국내산 차량은 물론 일본, 유럽산 브랜드는 모두 빠졌고 미국 전기차만 포함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쉐보레 볼트, 포드 머스탱. 미국이 최대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16개 차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모두 미국 기업들이 만든 차량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일본과 유럽 등 외국 완성차 업체가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북미에서 조립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차량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 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manufacturing in America have been over 80 battery factories that have said they were opening up the supply chain or the battery factory themselves. 당장 국내 완성차 업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예정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앞당기고 일부 전기차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이 조지아주 전용 공장을 2025년에서 좀 빨리 당겨서 빠르면 내년 말이라도.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잘 나가던 K 전기차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위성 사진을 통해서 공장 4곳이 실제로 가동 중인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 일부는 평양의 백화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 적외선 위성이 촬영한 북한 개성공단 지역입니다. 4개 지점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붉은색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장 설비 가동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전자공장 2곳과 섬유공장, 제조업 공장이라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정황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일각에선 무단 가동 규모가 수십 곳에 달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 폐쇄가 길어지자 공단 가동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밥솥과 의류 등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쿠전자는 2016년 공단 폐쇄 당시 밥솥 42만여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평양 백화점에서 판매되거나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상관없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예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들으시면서도 귀를 의심하셨죠? 글로벌 IT 업체인 애플이 무슨 금융 상품인가 싶으실 텐데요. 연이율도 4%가 넘습니다. 미국 내 평균 이자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과연 애플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2019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카드를 출시하며 금융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애플. Changing the entire credit card experience. Today, we're introducing a brand new service, and we call it Apple Card. 이번엔 저축계좌를 출시했습니다. 금리는 연 4.15%, 미국 평균 저축성 예금계좌의 이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고금리 상품입니다. 미국 내에서 애플카드를 발급한 사람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애플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사용액의 최대 3%를 저축계좌에 적립해줍니다. 미국의 중소금융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붕괴 이후 대형은행 등으로 고객 자산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애플의 고금리 계좌가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금리를 통해서 다른 금융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되고요. 애플이 아이폰 등 강력한 하드웨어와 앱스토어로 구축한 애플 생태계를 금융 서비스를 통해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에서 한 10대 흑인 소년이 80대 백인 남성 총격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년은 주소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민들은 흑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성난 시민 수백 명이 주택가 도로를 행진합니다.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 집주인의 총격을 당한 10대 흑인 소년 사건에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We came from LA out to Kansas City to just show support and see how we could be involved advocating for justice. 지난 13일 밤 10시
16살 소년 랄프 얄은 동생을 데리러 115번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헷갈려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집주인이 갑자기 쏜 총에 머리와 팔이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남성은 84살의 백인 노인으로 1급 폭행과 무장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80대 백인이 10대 흑인에 총격을 가하면서 이번 사건은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일종의 증오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It does not say that it's racially motivated, but as a chief of police, I do recognize the racial components of this case.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 정치권이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가해자의 집 앞에 모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10수년째 출연을 고집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친정엄마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는 이름이 주는 그리움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무례한 사돈 앞에서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친정엄마 김수미. 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서 친정엄마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반매시다가. 친정엄마 부재로 인한 서러움은 이후 딸에 대한 책임감으로 변했고 그때 내가 다짐을 했어. 네 친정은 꼭 안전하게 준비해 놓으마 하고 10수년째 같은 무대에 오르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내가 정말로 내 엄마를 부르는 씬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울어요. 사실 내가 위안받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요식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그는 요리가 엄마를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제도 그냥 아침에 오이 소백이를 100개를 담았어요. 다 두고 놀아주려고. 지금 오이철에 우리 엄마 맛보라는 뜻으로 누구 다 놀아주려고. 우리 엄마한테 못 드린 한을. 70 중반의 나이. 엄마가 더 생각난다는 국민 친정엄마는 특유의 걸쭉한 말투로 딸들에게 조언합니다. 딸아, 나도 한때는 누구의 딸이었는데 막상 친정엄마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엄마하고 부를 데가 없어요. 전화 좀 자주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TV조선 이루라입니다. He's our new preacher.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전설적인 서부 영화 주인공 쉐인을 목사로 바꿔 찍은 서부극입니다. 이름도 내력도 모를 목사는 로만 칼라 말고는 도무지 성직자 같지가 않습니다. 악당을 처치하고 떠나는 뒤로 소녀의 외침이 메아리 칩니다. 거꾸로 뒤집힌 유람선에서 승객들을 이끌고 탈출하는 목사가 마지막 장애물을 만나 신에게 외칩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나오는 밸브에 매달려 혼신의 힘으로 잠그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까칠한 목사들이 종종 영웅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런데 현실 속 어느 목사는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10계명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잇따라 집회를 열고는 불순 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이러스 테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엊그제는 예쁜 간호사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혀 성가대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적인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수백, 수천만 당원을 만든 뒤에 공천권을 폐지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결별은커녕 아예 점령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전 목사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단호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우물거리다 자초한 봉변입니다. 업보는 자유한국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교안 대표부터 취임인사차 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전 목사 집회에 편승해 강경투쟁을 벌이면서 전 목사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전 목사가 황 대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죠. 그간 국민의힘이 전 목사를 얼마나 의식했는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듭된 실언이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당원 100%로 대표 선출 방식을 바꾼 것도 그의 위세를 키운 셈이 됐습니다. 전 목사에게 단단히 발목을 잡힌 데다가 다른 악재가 겹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15%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수 결집 행보에도 불구하고 TK 지지율마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40일 넘도록 헤매는 대가를 단단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독자적인 제 목소리를 낼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전광훈 목사 문제는 매우 예민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절대 서로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함께 망한다는 사실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4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집권당이었습니다. 내일은 반짝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크게 치솟겠는데요.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이 29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안 쪽으로만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더라도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모처럼 시원하게 입고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있다면 아침에 끼는 안개인데요.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